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비 털어서 캄보디아 탐문 수사 갔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한 오영훈 경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재 부산청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영훈 경장입니다. 아, 오영훈 경장님. 맞습니다. 아니, 이제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만 지난 그 8월이었죠. 경정님이 이제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취업 사기로 보이는 피싱 조직, 범죄 조직에 들어갈 뻔한 20대 청년을 구하고 돌아올 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당했던 30대 남성을 구해 오셨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 그 어떤 일인지 좀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현재 수사하고 있는 투자 리딩 사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8월 21일 밤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캄보디아 도착하자마자 근데 후배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제 폰을 로밍을 하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을 다시 키니까 카톡이 수통에 카톡이 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찾는 그런 문자였고 비행기 안에 납치 의심 신고가 있다. 사진을 보여줘서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혼자 좀 이게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맨 뒷좌석에 신청을 했는데 네. 제자리에 그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한테 푸놈펜에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그 친구 대답이 캄보디아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푸놈펜이라는 걸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분께서 아버지한테는 이제 돈 벌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신고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신고가 들어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찾아달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으니까. 듣고, 예, 바로 그 친구가 먼저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바로 그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직에 이 청년이 가담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국장 나가기 전에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빨리 쫓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민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발견하고 바로 그 영사한테 어디 있다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거기 있는 그 영사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이제 범죄 조직하고 같이 이제 합류를 하면 위험해지니까 그 전에 그걸 좀 막으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항에도 그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이 나와 있었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영사한테 바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경찰 영사가 그 친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조직원들이 그 친구를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분한테도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영사가 그 청년을 데리고 숙소에 데려가지고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너는 취업 사기를 당한 거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친구는 그 영사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요? 예. 그 조직원들이 그 친구한테 너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계속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영사가 그 친구를 보호하고 있는 밤에 새벽에 네. 그 친구가 몰래 도망 나가지고 다른 숙소에 가서 그 친구가 숨어 있다가 네. 그 조직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또 사기를 당한 줄을 알고 그 영사한테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그 영사를 만나게 돼서 다행스럽게도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사기 조직급들한테 끌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귀국할 땐 범죄 조직에 가담을 했다가 이 30대 한 분을 이렇게 또 구조를 하셨다고요. 예. 네. 그 청년도 처음에 통장을 뺏겼답니다. 그 통장이 피싱 통장으로 이용이 되고 그분의 통장이 이제 피싱 통장으로 이용이 되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자기가 피싱 당한 줄을 알고 지급 정지를 거는 바람에 그 통장이 잠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 청년이 고의로 통장을 잠그는 줄 알고 폭행을 하고 사실까지 위협하면서 빨리 풀어라. 열흘 동안 감금이 돼서 폭행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한국에서 풀 수 있다 해서 그 조직과 함께 한국에 오려고 공항에 갔었다가
잠시 빈틈을 노리고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빨리 나 살려달라고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는 그 푸놈페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해서 그 한국 대사관 경찰 영사가 구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가 한국에 귀국한 줄을 알고 그 청년을 저에게 부탁을 해서 좀 안전하게 한국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청년을 직접 만났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 청년은 모자하고 마스크를 시종일관 벗지를 못하고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고 극도의 공포심을 그때 보였습니다. 야. 이 사기범들은 자기들이 공을 들여놔서 사기를 쳤는데 그 수천만 원의 피해금이 그 통장에 잠겨버리니까 이 피해 청년한테 빨리 이거 풀어라. 빨리 풀지 않으면 네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계속 뺨을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그 권총을 가지고 임마 네 가만 안 놔두겠다. 네 가족들 어찌하는지 내가 봐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한 그 옆방에서 뭐 심장, 눈, 이게 장기 매매까지 이런 이야기가 문득문득 들려와서 극도의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경정님께서 그 청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 이게 공항에 조직원들이 쫓아왔다고 그래요? 예, 그 청년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이 이 청년을 찾기를 위해서 그 공항을 수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 제가 끝까지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온라인 사기 피해액이 17조 4천억 원. 이게 동원된 노동력이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국제 범죄 조직과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요. 예, 중국 마피아 갱단 서마페가 관여가 돼 있고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하이종은 나이는 26살로 10대 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싱 조직의 가담자를 모집하는 브로커들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방법도 여러 가지로 또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실제로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보니까 한국에 실제 어떤 회사를 차려두고 2주에서 뭐 한두 달 사이를 정상적으로 출근을 시킨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브로커 애들, 자기들끼리는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네. 에이전시들이 소규모의 기업체를 차리고 한국에 차리고. 예. 그래야 해외 파견을 보냈는데 해외 파견을 보면 납치를 해서 그렇게 이런 불법 일에 가담을 시키고 심지어는 개인 간 그 사업자를 또 해외에 불러가지고 납치를 신겨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법원 등기 수령 때문에 연락드렸고요. 네네. 그 내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네, 자택 수령 어려우시면 인터넷 열람이나 방문 수령으로 변경하셔야 돼요. 네. 인터넷 연락할게요. 네, 주소창에 법무부 등기.kr로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CG 전문가를 포섭해서 실제랑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경제님이 알려줄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죠. 진화가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이렇게 자기 모르는 번호인데 자기 이름을 알고 범죄에 연루됐다 하고 영장이 발부됐다 허위 공문서도 보고 거의 악성앱도 깔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협박하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조성하면 그러니까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뇌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담당 검사나 수사관한테 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새 최근에는 내 개인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맞아요. 예. 실제로 사기 조직원들이 출석 요구를 보낼 수 있지만은 집에 오더라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나를 자꾸 이제 고립시키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가끔 뉴스를 보면 아니 근데 왜 저거를 신고를 하시지 왜 저럴까 했는데 뭐 어떤 앱을 깔라 그러고 그 맞습니다. 앱으로 연결해 보니까 실제 어떤 뭐 검사님 맞아요. 예, 뭐 맞습니다. 어떤 수사관님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점점 이 얘기에 빠져드는 뭐 거죠. 빠져들어서 네. 이 얘기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최근에는 온라인 범죄, 네. 그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범죄로 유혹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그 주식 사이트나 코인 사이트가 정교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떡밥을 먼저 칩니다. 실제 내가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 수익금이 발생을 했다고 일부 돈을 돌려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단톡방에 안내를 하고 그 단톡방에서 수익 인증샷을 서로 올리면 다 공범들입니다. 그러면은 투자한 이 피해자는 그 문자를 보고 믿게 되고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바람잡이로 사실은 다 공범들입니다. 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조심을 하면은 이런 투자 가짜 사이트, 그런 어떤 코인 사이트 그런데 그쪽에 속아 넘어가질 그런 위험은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업을 해서 악성앱을 탐지할 수 있는 시티즌 코난 앱을 만들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앱을 깔면은 악성앱이 깔릴 때 자동적으로 경고 팝업이 뜹니다. 심지어는 해당 은행 기관에 연락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깔아야겠다. 시티즌 코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깔면은 상당히 보이스피싱 사기번호부터 자기 소중한 돈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제안이나 제안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의심을 하고 확인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인 가구를 연구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그 진짜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주변에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거의 지금 40%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까? 네. 2015년에는 한 1인 가구가 500만 정도 했거든요. 예. 네네. 근데 10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를 해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자면은 10가구 중에 4가구. 이 사실은 1인 가구 증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래요. 네. 예. 보통 스웨덴 같은 유럽에서는 1인 가구가 60%를 넘었고요. 60%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수의 개발도상국을 빼면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솔로 전성시대 혹은 와. 초솔로 사회가 된 거죠. 와, 초솔로 사회. 아니 이게 저 사실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 시대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네. 예, 아, 근데 그럼요. 이제는 기억나. 1인 가구, 초 1인 가구 시대다. 네. 야,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실제로 1인 가구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보통 청년이나 노인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가구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득 계층도 보면은 보통 저소득층을 많이 다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직과 그 관련 종사자들이 22%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빈곤한 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을 위주로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저 1인 가구가 많이 나타나는 직업군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일자리의 특성과 패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금융업이나 아니면 문화산업, 예술계 혹은 IT 산업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직종인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불규칙하게 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직종들은 그리고 또 개인의 성과나 개성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일자리잖아요. 예전에 여기 심은경 배우님께서 나오셔서 이걸 꽂으면서 핀을 꽂으면서 사람들이 좀 이 스태프분들께서 전날에도 또 작업을 하셨는지 예능 촬영장인데 되게 그 피로가 많이 누적된 듯한 느낌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쳐도 될까요? 마이크 좀 쳐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이러고. 이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멍하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사람을 만나거나 맞아. 결혼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통 직주 근접으로 1인 가구들이 살잖아요. 맞아요. 직장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네, 맞아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간 자체가 일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1인 가구들은 집에 가면 잠만 잔다거나 아니면 많이 지치게 되니까 뭐 상담에 대한 유튜브를 보거나 맞아요. 심리학 서적 같은 게 굉장히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치거나 소진됐을 때 그런 거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재생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을 보통 직장에서는 자기를 생산하고 집에 오면은 자기를 재생산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1인 가구들은 특히 더 가족주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1인 가구면은 비가족적이고 개인주의자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가족적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핵가족이 생기는데 1인 가구는 핵가족이 없고 대신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인 원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원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거든요. 그래요. 조카가 태어나면은 조카를 돌보는 조카 바보들도 되게 많죠. 많아요. 그 굉장히 네. 많죠. 보통 조카가 있으면 한 46%가 조카가 내 아이다라고 좀 착각을 맞아요. 주우재 씨가 하시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주우재 씨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키즈 시장의 큰 손이 바로 그 삼촌. 맞아요. 네. 삼촌들은 이모, 가격표 고모. 크게 안 봐요. 네. 네, 원하는 거 다 골라라. 그리고 또 일본하고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결혼한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비혼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이게 저 교수님께서 소득이 높은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의 사각지대라고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까? 안타깝게도 보통 고소득 1인 가구들 중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보통 와인을 마신다거나. 왠지 모르게 그런 모임도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좀 자리도 좀 잦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자리들이 잦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빈도가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면은 뭐 와인들 마시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를 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친다거나 취향과 교양이 비슷한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구별짓기 문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별을 짓다 보면은 어떻게 의도치 않게 고립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소득 1인 가구들은 고립 우울 집단의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고립 우울 집단이에요. 네.